네, 지금부터 장애인 건강권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정식 명칭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죠. 재활의료기관 사업도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장애인 건강권법이 실제로 제정된 이후로부터 장애인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차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장애인의 현황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262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260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 중에 재가장애인이 96.7%,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재가장애인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장애인은 중도장애인입니다. 장애 인구의 현황은 연령별로 봤을 때에는 전체 인구가 노인이 느는 것처럼 장애 인구도 노인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전체 장애 인구 중에서 1인 가구 장애인 인구가 27.2%로 장애인 혼자 사시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보면 실제로 장애인들은 전체 국민의 숫자에 비해서 건강이 열악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성질환 보유율을 보면 전 국민에 비해서 장애인 인구가 더 많고, 그 이외에 2차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건강관리 역량은 비장애인 인구 모집단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장애인의 건강 진료비라든지 진료비는 더 많이 나가고 있고, 건강검진 자체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수검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 장애인일수록 수검률이 더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수검률에 포함된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모든 건강검진을 다 시행하지 못하시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찍을 수가 없어서 찍지 못하셨다라든지, 유방암 검사는 자세를 취할 수 없어서 못 찍었다라든지 하시는 분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제시된 수치보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비해서 입원이나 외래를 이용하시는 일수를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병원에 내원해야 된다라든지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것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있고, 병을 키운 다음에 문제가 어느 정도 일어난 다음에 병원에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 이용은 더 많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 자체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제정된 그 역사를 좀 보게 되면 2013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문정림 의원이 장애인 보건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장애인 보건법안은 장애인들의 의료에 관한, 특히 재활의료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 법안이었고요. 그 이후에 당시 야당이었던 김용익 의원께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률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병합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병합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5년 12월 29일 거의 마지막 날이죠. 법안이 공포되었고, 공포 2년 후인 2017년 12월 30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모든 내용, 의료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에 필요한 복지까지의 내용과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내용이 한꺼번에 포함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추진 방안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병원에 가기가 쉬운데 장애인들은 이동이 제한돼서 병원에 가기 어렵다라든지, 또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휠체어에 타신 분이 휠체어에 타고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 장비가 부족해서 검사를 못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또한 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이나 운동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재가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재가복귀 지원의 강화 및 지역사회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서 퇴원 이후의 것들을 입원 초기부터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점부터 재가복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밖에서는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의료복지의 포괄적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법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장애인 대책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법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장애인의 주로 복지나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대책을 국가가 세웠다라면,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가 있고, 재활의료에 관련된 전달체계들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개별 서비스들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써놓은 건강주치의나 건강검진, 재활운동 및 체육, 여러 가지 교육, 이런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중앙정부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처음 시행된 첫 해에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에 1개소 또는 2개소이고요.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1개소이고,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 2개소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에 하나 내지 2개 있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다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254개 보건소와 연계하여 그동안 보건소에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들을 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인프라, 권역재활병원이라든지 또는 건강권법에서 새로 생기는 인프라들, 장애인 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강관리 보건 사업을 위한 기획 및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평가, 사업 매뉴얼, 사업을 위한 정보 제공, 그리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시는지에 대한 평가,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시행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자료의 개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건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인력의 교육이라든지 연구 수행이라든지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늘의 교육도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법에서 여기 화살표 안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 사업, 그리고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보건의료 인력 교육 및 장애인 가족 교육,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 서비스 제공, 이렇게 네 가지 기능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지정받은 센터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보면 작년도까지 지금 10개소가 전국에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2021년 6월 현재 올해 4개 지역에 추가 선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14개 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센터가 있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환자가 우리 병원에 환자가 퇴원을 한다라든지 우리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연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5개의 지역은 내년도에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총 19개소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존에 있던 인프라 중에 권역재활병원이 있습니다. 현재 권역재활병원이 전국에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2개소가 추가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경인에 하나, 강원도, 대전, 충청, 영남, 그리고 호남, 제주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 초에 경북권역재활병원이 경상북도 경상시에 개원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충남과 전남에 각각 1개소씩이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또 정부에서 충북 및 전북을 대상으로 해서 1개의 권역재활병원을 더 지으려고 공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에 있어서 또 말단 조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원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는 명칭은 WHO에서 중저개발 국가에 재활 인프라가 없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여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건강관리도 받고 의료 서비스도 받고 제대로 생활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 라고 CBR 매트릭스를 규정하여 발표한 것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매트릭스에 보면 사실은 의료 서비스가 다가 아니라 의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심지어 취업까지 모든 것들이 그 매트릭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CBR은 특이하게도 보건소 중심으로 발달을 하였고 초기에는 민간 의료기관들에서도 어느 정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전국에 큰 격차가 없이 모든 지역에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에 다 있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도농지역에 따라서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격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현재 CBR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된 이후에 CBR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치료를 제공을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은 각 지역사회에 많이 있는 재활병원들의 외래치료나 또는 복지관들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돼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보건소 안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사례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의 수요를 파악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요구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이고요.
이것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민간 협력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 재활병원, 복지관 또는 지자체, 동사무소 이런 기관까지가 다 모여서 장애인들의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필요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구성 예시에 보시면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도록 하고 있고, 기관별 역할도 예시로 적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내용인데요. 재활의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초기에 사고나 질병으로 중도 장애인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재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으셔서 재활의료기관들에서 주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요양병원으로 가시거나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퇴원을 한 다음에 재활치료가 단절되고 퇴원 이후에 건강관리가 안 되어서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퇴원을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각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하시도록 가이드북을 개발하고 배포하였고 이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퇴원 이후에 연계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장애 등록이 설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 등록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보건소에서 받아주시도록 하였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보건소나 복지관에는 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대기하기 이전에 무조건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하여서 저희가 예시로 제시한 가이드북은 약 8주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기,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장애 수용이 안 돼 있으신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바뀐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일상생활 동작을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내가 정말 나의 집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할지를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고, 또 나한테 필요한 보조기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어떻게 집에서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세워보고, 또 자기한테 욕창의 문제가 있거나 영양의 문제가 있거나 삼킴 장애의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집에서는 어떻게 꾸준히 활동들을 할 것인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 우리 집 근처에 어떠한 자원들이 있어서 어떤 복지관을 이용해 보겠다, 어떤 보건소를 이용하겠다, 우리 집 옆에는 어떠한 공원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번 산책을 가겠다, 이런 생활 계획을 직접 세우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그 보건소 안에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가능하면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한두 세션 정도 체험을 해보게 하셔서 이분이 퇴원한 직후에 막막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원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가이드를 주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사실은 저희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일부 프로그램은 병원들에서 퇴원하시기 전에 시행하실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다운을 받으시고 퇴원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한 것들을 참조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보건소 또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퇴원 이후에 연계를 해 주실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는 내용을 같이 보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권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회복기 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오늘 교육을 받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에 의거하여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으셨고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아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보면 장애인 건강권법이 처음 발의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먼저 시범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작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의료 전달체계가 잘 액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재활의료 전달체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고리 중에 제일 먼저
회복기 의료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지만 사실 성격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이고요. 현재 보시면 일기 때 보면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26개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19개 해서 45개의 병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45개의 병원들께서 오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이 있는지는 아마 다 아실 텐데 일단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 아시겠지만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해당하는 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 입원하신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표에 해당하는 환자 질환군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입원 시기에 맞춰서 입원을 하신 분이 대상이 됐죠.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계에 뇌졸중 환자가 대상인데 뇌졸중 환자 중에 뇌졸중이 생기고 90일 이내에 지정받은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해당하시는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중에서 재활치료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질환이 추가되었고요. 본사업이 되면서 추가된 부분이 비사용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비사용 증후군은 그동안에 재활 수가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중증에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다라든지 예기치 않은 합병증 때문에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던 분은 일시적으로 특히 노인일수록 기능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퇴원시키고 집에서 운동하세요 하실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 의학과에 입원을 하셔서 어느 정도 재활치료를 해주시면 단기간 내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활의학과에서 제대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없었는데 이번 회복기 본사업에 이 수가가 첨가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환자분들을 입원시켜서 충분히 재활치료를 해드리고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을 시킨 다음에 퇴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다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도수근력 검사나 일상생활 동작 검사 또는 BBS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흐름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고요. 지금 아마 각 병원들에서 본사업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팀 어프로치가 많이 강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재활기능평가, 즉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뭐 의사가 하는 평가, 사회사업실에서 하는 평가, 심리실에서 하는 평가, 언어치료실에서 하는 평가가 통합재활기능평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평가로 묶였고 이 평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면서 환자의 기능적인 변화 상태를 추적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합기획관리가 들어가서 팀 컨퍼런스를 입원한 기간 동안에 최대 3번까지 하도록 하면서 이 팀 컨퍼런스를 통해서 각 팀들이 모여서 서로의 평가한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퇴원 계획을 미리 세우고 퇴원 이후의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보면 연계 수가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로 연계할 수 있는 수가가 신설되어서 그 수가를 통해서 퇴원 이후에 이분이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나 보건소나 복지관이나 지역에 있는 다른 인프라들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 중인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러한 연계 수가에 대한 부분은 이후 강의에서 또 설명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기 의료 전달 체계는 아니지만 재활의료 전달 체계에서 또 하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 및 지정입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즉 민간 병원들이 했을 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성인 회복기 재활병원에 비해서 좀 더 수입이 오르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아재활, 어린이 재활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또는 센터를 건립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보면 지역에 따라 좀 틀린데 병원을 건립하는 경우는 입원 병상이 있는 경우가 병원이고 공공어린이 재활센터인 경우는 입원 병상은 없이 납병동과 외래만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 전에 청구 수가라든지 환자 현황 등을 파악해서 입원 병상까지 필요한
지역들은 지금 현재 충남권하고 경남권 두 군데는 병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들은 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강원, 뭐 충북 이런 데가 다 지금, 그리고 경북 이런 곳이 센터로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지정된 병원들을 제가 여기 써 놓았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비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지정을 하여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애시당초 계획을 세웠던 건립 및 지정 사업에서 빠져 있던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제주 지역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틀리게 단순 지정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지역들은 건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와 장비비를 지원을 해서 지자체와 병원이 합동을 하셔서 부지를 구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국가비와 지방비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장비를, 여러 가지 의료 장비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드린다라면, 이 지정사업 수도권과 제주 지역은 이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에게 단순히 평가를 하여서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을 하는 지역이라면 공공의료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지정서를 드리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2개소에 병원을 지정할 예정이고, 제주권에는 센터를 한 군데 지정을 할 예정이라서 이것도 올해 안에 지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지정에 있어서 뭐 어떻게 지원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에 대한 수가도 사실은 회복기 병원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유사한 여러 가지 수가들이 있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게끔 이제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 사업은 앞에 거랑 조금 명칭이 틀린데요. 요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소아를 보는데, 소아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가가 부족한 병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가를 어느 정도 이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열심히 한다라 그러면 수가를 주는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이미 시작이 되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도권이나 이런 인프라가 많은 대도시보다는 인프라가 없는 지방을 좀 더 권장하기 위해서 지방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가를 현재 주고 있는데, 이 수가들은 기존에서 소아를 많이 보시던 병원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해드렸고,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닌, 지금 회복기 병원들에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묶음 수가제, 그리고 회복기 병원과 유사한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수가 등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7개의 병원들이, 보시면 주로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계신 7군데의 병원이 지정을 받으셔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타 사업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업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 병원들에서 연계를 하실 때 또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건강법에서 가장 또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많이 진행된 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은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나를 잘 아는 의사한테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고요. 보면 2018년 초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아직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틀은 보면 일반 건강관리 사업과 주장의 관리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반 건강관리 사업은 의사라면 누구나 다 개원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급은 안 되고요. 1차 의료기관의 모든 그 전문과에 상관없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가능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주장의 관리는 좀 더 장애의 특징적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15개 유형의 장애가 있는데, 15개 유형 중에 현재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병원급까지 포함이 돼 있고 주장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의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 과목 의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경우는 지체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뭐 관절 쪽인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뇌병변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만 주장애 의사로 하실 수 있고 시각장애는 당연히 안과 전문의만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 측면에서 볼 때는 중증 장애인만,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1, 2,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죠. 중증 장애인들만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일반 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한 명의 의사한테서 동시에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활의학과 개원이가 나는 1인 개원을 해서 의원급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일반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주장애 관리도 신청하실 자격이 되거든요. 또 장애인도 그걸 원한다. 그럼 통합관리로 신청을 하셔서 두 가지 관리를 한꺼번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치과까지 확대가 되어서 치과 주치 시범 사업을 지금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치과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는 아니고 지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진료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주사를 놓아준다라든지 약물을 처방하는 그런 행위는 일반 기존에 하던 진료로 해야 되고 주로 이제 건강 계획을 세워주고 주기적인 팔로우업을 하고 교육 상담을 하는 여기 표시된 이러한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고 방문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법에서 합법한 의사 또는 간호사만이 방문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일정 횟수 안에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 주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전국으로 시작하지는 않았고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3개 지역만 일단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주치의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주치의가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치의 숫자는 2021년 기준으로는 전체 주치의가 다 합쳐서 574명이라서 이게 전국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숫자가 사실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주치의가 있는가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가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치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입니다. 건강권법이 처음 생겼을 때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셨던 것들이 건강검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어떤 검진을 받고 싶은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은 갔더니 수어 통역을 아무도 해주지 않아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포기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표시나 누가 친절한 안내가 붙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하고 오시고 더더욱 문제가 지체장애인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보통 일어서서 가슴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욕구가 있어서 그러한 휠체어를 타서도 검진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도 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도 되는 그런 기존 건강검진센터에 그런 기능을 보강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해주는 이러한 사업들이 역시 이것도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원래 이제 정부의 목표는 전국에 100개소 정도를 지정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각각의 이제 검진 기관들이 보면 병원에서의 공간을 늘린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아서 장애 친화적인 상황으로 공간을 늘리는 문제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1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데서 지금 현재 관심이 있으시긴 한 상황이라서 올해는 좀 더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면 건강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건강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강권 교육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또는 병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 장애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교육,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들은 각각의 병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또는 복지관들 여러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이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건강권법을 시행하는 중앙센터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의료인 대상 교육입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그러니까 재활병원들에서는 당연히 대부분의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장애 편의 시설이 되고 이분들을 진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분들이 내가 내과 진료가 필요해서 동네 병원을 가거나 종합병원을 가셨을 때에는 굉장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중복장애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재활병원에 내가 뇌졸중에 같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진료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교육들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주치의로 지정을 받으시기 전에 주치의 활동을 하실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할 때 이것을 하고 있고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을 받으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센터장과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애 친화 건강검진센터 지정을 받으시면 그 지정을 받으신 센터에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거기 서서 가슴 대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든지, 본인은 그 자세가 안 나오는데 우리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다라든지, 본인은 한쪽 팔이 마비가 안 되는데 임상병리실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먹 주세요 라고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해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건강검진센터 직원분들을 모시고 이제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교육들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건강권법과 건강권법에 의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기 병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또 환자분들에 대해서 퇴원 계획도 세우시고 연계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